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안녕하세요. 카산드라TV의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회에 방송했던 왜 진보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까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방송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진보 좌파들의 구성적 합리주의, 설계주의에 따른 계획경제, 그리고 그 계획경제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투자 정보가 되어서 역설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류 경제학 내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수요자 개개인의 개성, 독특한 취향, 선호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들은 이러한 수요자 개개인들의 개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공급을 정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에게 어떤 수요는 자제하고 또 어떤 수요는 많이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죠. 이 과정에서 과잉 공급 혹은 과소 공급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즉, 진보 정부 특유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우파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이 서민들에게 유리하고 분배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통화재정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며 통화 또한 경제성장 정도에 맞추어서 준칙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정부 재정은 가급적 긴축 균형 재정을 해서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억지로 통화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면 경기 회복 효과는 나지 않고 공공부문만 비대해져 갑니다. 그럼 경제가 죽고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통화가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아닌 상황일 때는 통화는 주로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만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린 통화가 기업의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경기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만 계속 올라가고 경기는 불황이 지속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합니다. 즉, 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는 것이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재정정책에서 우파와 좌파의 정책 기조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파 경제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늘리지 않습니다. 재정을 늘리게 되면 늘린 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공공부문은 민간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서 투자를 자제하는 곳에 투자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늘어난 공공부문만큼 민간 부문이 줄어들고 정부는 다시 줄어든 민간 부문을 대신할 공공부문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여기서 다시 그만큼 민간 부문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만 비대해져 가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좌파 경제 정책은 오히려 재정을 늘리면 투자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진보 좌파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통화를 늘리고 정부의 재정 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즐겼습니다. 이것을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보 좌파의 큰 정부 경제 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현실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모자라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이러한 진보 좌파의 경제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시카고 경제학파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불황이 생길 때 정부가 통화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기적인 나라들은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불황기에 경제를 살리려고 통화를 평소보다 늘리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발휘되기는 합니다. 회사채의 부담이 떨어져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에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에도 한계는 또 있죠. 무작정 통화만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지 않는 이상 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돈을 투자에 쓰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봤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늘리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시중에 풀려나온 돈을 투자에 쓰지 않는다면 그 넘치는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침체하면서 현금 가치도 추락하고 자산 가치만 상승하게 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좌파 경제 정책을 쓰면 자산 중 현금 비중과 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 경제가 큰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같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썼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인하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것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금리를 통한 통화 확장 정책이 경기에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자 중앙은행이 민간에서 구입했던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통해 돈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와 같은 확장적 통화 정책에 대해 경기 회복 효과를 발휘한다는 긍정론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양적 완화가 일시적으로는 시간 벌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폭등시킬 것이기에 양적 완화를 무작정 지속할 수는 없고 빨리 긴축 균형 재정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정부, 긴축 균형 재정을 병행해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데 성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Ye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저는 2015년에 2013년부터 미국이 시행한 긴축 재정 효과가 발휘되면서 2017년쯤 되면 미국이 완전히 부활해 글로벌 호경기를 이끌어낸다고 예상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을 때 한겨레 등 진보 좌파 언론들은 제 예상과는 반대로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결론은 2017년 3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 인상을 실시합니다. 미국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었죠. 유럽과 일본은 긴축균형 재정을 병행했던 미국과는 달리 오롯이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돈을 푸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과거 부동산 거품이 터진 뒤 부동산이 폭락한 데다가 동경 등 대도시 요지에 집을 최근까지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럽보다는 덜 겪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났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커버스토리 특집 기사에서는 부동산 폭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The Horrible Housing Blunder라는 특집 기사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다뤘는데요.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는 집값 폭등의 이유로서 대도시 유지에 주택을 짓지 않는 것, 즉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룬 이유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경우 그 이유에 더해서 양적 완화 등 무리한 통화 정책이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를 늘리고 재정 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는 과거 유례 없던 저금리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입니다.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신혼부부 혜택 등 몇몇 혜택을 더하면 이자율 1.5%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유례 없이 엄청나게 큰 정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정부 공공부문에서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지금 그 공약을 이행 중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비해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은 훨씬 큽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도에서 2017년도 때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인 5.5%보다 낮은 4%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은 경제 성장률 3.1%의 2.2배인 7.1%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의 3.6배입니다. 이렇게 큰 정부가 서울 대도시 요지의 부동산 건설을 막고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으로 돈을 푸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좌파 경제 정책을 쓰는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정책 등이 병행되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쓰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데 쓰일까요? 최백운 교수를 비롯한 진보 좌파 경제학자들은 100조 원의 국채도 괜찮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무작정 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100조 원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100조 원의 무게가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 현 정부는 경제정책을 당장 재검토해야 합니다. 집값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통해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되면 집값 상승 하락 예측 기법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 협상과 이란 사태 등 우리 서민들의 먹고 사니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다음 회에는 집값 이슈를 잠시 떠나서 국제정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산드라TV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